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그이의 옷장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 앞에 서면 마치 그 사람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손잡이를 잡으면 그이의 손이 안에서 잡고 있을 것 같았고, 문을 열면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옷장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먼지가 쌓이도록, 시간이 흐르도록 그저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는 그 옷장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5년 만에 그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그이가 즐겨 입던 갈색 카디건, 명절에만 꺼내 입던 한복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가장 깊은 곳,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자였어요. 손을 떨며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죽으로 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100번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한 여자가 평생 믿어왔던 사랑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 늙은이에게 그 마음을 들려주시겠어요?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의 상처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아래 식탁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그 가죽 표지만 바라보았습니다. 펼쳐야 할까? 덮어두어야 할까? 죽은 사람의 일기를 들춰보는 것이 마치 무덤을 파헤치는 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제 이름 100개가 자꾸만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100번이나 제 이름을 쓰면서 그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저는 식탁 위에 두 손을 모으고 마치 처음 시집오던 날의 새색시처럼 가만히 그 일기장을 다시 쓰다듬어 보았어요. 표지의 가죽은 오래 사용한 듯 부드러웠고 모서리는 닳아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손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표지를 매만졌는지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기장의 첫 글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날짜가 우리가 결혼한 그 해의 봄이었거든요. 무려 56년 전 그이는 이미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몰랐습니다. 함께 산 그 긴 세월 동안 그이가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적어 내려갔던 것일까? 저는 한참을 그 첫 페이지의 날짜만 들여다보았어요.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그 여자와 혼인했다. 그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신랑의 신부를 두고 그 여자라고 부르는 일기.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리도록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자, 그 짧은 세 글자가 저의 평생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기에는 보통 어떻게 적힐까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했다. 오늘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다. 그렇게 적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이는 제 이름조차 쓰지 않았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적듯이 거리감 있는 그 세 글자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옛날 우리네 결혼은 다 그랬어요. 중매쟁이가 들고 온 사진 한 장, 어른들이 정한 날짜,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입은 한복. 저도 그이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로 식을 올렸지요. 그 시절 신부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신랑 얼굴을 식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사진과 너무 다른 신랑을 보고 식이 끝난 뒤에 화장실에서 한참 울었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지요. 그이는 사진보다 훨씬 인물이 좋았거든요. 키가 크고 어깨가 단단하고 눈빛이 깊었어요.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고 복도 많지 하며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날 밤 친정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나 정말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가는 거지요?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그저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그날의 그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사무관대를 쓰고 마당에 서 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저는 그게 그저 신랑의 긴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굳어 있는 거라고. 식이 끝난 뒤에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사가 신랑님 좀 웃으세요 하고 몇 번을 부탁했지만 그이는 끝내 웃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지요. 가끔씩 꺼내보면 그이의 굳은 표정과 저의 어색한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그날의 그 굳은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긴장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둔 채로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평생을 약속해야 하는 한 남자의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고 싶지 않아졌어요. 한 장의 사진이 일기장 한 권을 읽고 나니 전혀 다른 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한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희. 그 이름을 저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미희를 두고 떠나왔다. 미희가 부산역까지 따라왔다. 차마 돌아보지 못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마치 모르는 언어로 된 글을 해독하듯이. 우리 결혼식 날, 그이는 다른 여자를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부산역. 저는 부산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이가 평생 부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텔레비전에 부산 풍경이 나오면 그이는 채널을 돌리곤 했어요. 저는 그게 그저 그이의 무뚝뚝한 성격 탓이라고만 여겼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산은 그이에게 평생 마주하기 어려운 도시였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신혼 시절에 그이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신혼 첫날 밤, 그이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이는 제 손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그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처음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신혼 시절에 제가 가장 또렷이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이가 좋아한다고 들은 미역국을 정성껏 끓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사람이 미역국을 좋아한단다 하고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다지고 참기름을 두르고 정성껏 끓였어요. 그런데 그이는 한술 뜨더니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 맛이 다르다 고만 했어요. 저는 그날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일기를 보니 그날 그이는 이렇게 적었더군요. 미희가 끓이던 미역국과는 다르다. 다르다고 말해버렸다. 아내가 슬퍼하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다. 저는 잠시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컵을 들이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여든이 된 늙은이가 죽은 남편의 옛 사랑 때문에 울고 있다니. 우습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부엌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옆집에서는 저녁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였지요. 누군가의 가정은 평범하게 저녁을 짓고 저는 죽은 사람의 비밀을 들춰보며 부엌에서 떨고 있었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다른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100개의 제 이름이 저를 그냥 두지 않았거든요.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신혼 1년 동안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그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기를 썼더군요. 오늘도 미희 생각이 났다.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정성스러웠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미안하기만 한가? 장모님이 김치를 보내주셨다. 아내가 좋아했다. 나는 미희가 담그던 김치가 생각났다.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칼날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도, 제가 기뻐하던 김치도 그이에게는 다른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내가 노래를 흥얼거린다. 부엌에서 빨래를 개면서 그 노래가 미희가 즐겨 부르던 노래와 비슷하다. 잠시 부엌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는 척했다. 저는 그 부분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그 시절에 어떤 노래를 흥얼거렸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이는 그 노래 하나에도 다른 여자를 겹쳐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읽기로 했어요. 진실이 얼마나 아프든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신혼 1년의 일기에는 그이가 사용한 표현 가운데 그 여자라는 단어가 무려 32번이나 나오는 것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단어들을 짚어가며 저는 일부러 그 수를 세어 보았어요. 32번. 1년 동안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부르던 그 호칭이 32번 동안 그저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신혼 1년이 끝나갈 무렵의 한 페이지에 처음으로 순자라는 글자가 등장했어요. 순자가 친정에서 콩나물을 가져왔다. 친정 어머니가 보내신 것이라고 한다. 한 줄짜리 짧은 일기였어요. 그런데 그 한 줄을 읽고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이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일기에 적기까지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 1년 동안 그이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결국 그이는 제 이름을 적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처음 적었어요. 신혼 초의 일기에는 또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오늘은 장모님께서 친정 음식을 한 보따리 보내주셨다. 아내가 그 보따리를 풀면서 어머니 보고 싶다고 혼잣말을 했다. 부엌 문 앞에서 그 말을 들었다. 나는 친정이 그리운 어린 신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못난 남편이다. 저는 그 페이지를 읽고 친정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친정어머니는 시집간 딸에게 매달 한 번씩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콩나물, 마른 새우, 직접 담근 된장, 가을이면 햇감자. 저는 그 보따리를 풀 때마다 친정 마당이 떠올라서 혼자 눈물을 훔쳤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이는 부엌 문 앞에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른 척했지만 못 본 척했지만 그이의 일기장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의 무뚝뚝함 뒤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관찰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이 일기장 속에서 평생 몰랐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저처럼 한참을 멍하니 있게 되실 거예요. 일기장의 네 번째 페이지부터는 그이의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시절 부산에서 작은 무역 회사를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친정 아버지는 그 회사에 큰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의 혼인이 사실은 빚을 갚기 위한 거래였다는 것을. 가슴 어딘가에서 또 한 번 무엇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친정은 그 시절 서울에서 제법 큰 한약방을 했어요. 아버지는 점잖은 분이셨고 형제들도 많았어요. 친정에서는 저를 그저 좋은 집안에 잘 시집 보낸다고만 했지. 그 좋은 집안이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시집을 와서야 시아버님 댁이 부유한 양반 가문이라는 사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큰 한옥, 솜씨 좋은 가정부, 사랑채에 늘 모이던 손님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친정의 돈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빚을 탕감받으려면 그 집 딸과 혼인해야 한다고 하셨다. 미희와는 끝내라고 하셨다. 나는 사흘을 굶었다.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식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저를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낸다고만 했지, 그런 사정은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이도 그 시절의 어른들이 짠판 위에 놓인 말이었던 겁니다. 사흘을 굶었다고요. 한 청년이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흘을 굶으며 버텼다고요. 그 사흘 동안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들이 굶고 있는데도 결국 아들의 손에 사진 한 장을 쥐어주셨겠지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저를 평생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어쩌면 그 따뜻함은 미안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의 사랑을 빼앗아서 며느리로 들인 그 여자에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과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저는 잠시 일기장을 덮고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7년이 되었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그저 노인의 마지막 인사 정도로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며느리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쯤으로요. 그런데 일기장을 읽고 나니 그 미안하다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저에게 미안해하며 사셨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 봄,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화장대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요.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지요. 이 젊은 시절의 그이가 한 여자와 부산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사진을 보고도 그저 그이의 옛 친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왜 평생 보관하고 계셨는지 저는 묻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사진은 다시 서랍 안에 넣어두고 그대로 잊었어요. 일기장을 읽고 나서야 그 사진이 누구의 사진이었는지 짐작이 가더군요.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의 옛사랑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의 마음 한쪽을 빼앗은 죄책감을 그 사진 한 장을 보며 평생 짊어지고 계셨던 거지요. 신혼 2년째 되던 해, 일기에는 처음으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들을 가졌을 때였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다. 기쁨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 손을 저는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께 임신 사실을 알리고 돌아오던 밤, 그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날 밤 너무 행복해서 이불 속에서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였구나 했지요. 그런데 그 손은 사랑이 아니라 미안함이었던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입덧이 심해서 거의 누워 지냈어요. 그이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동네 약방에 들러 입덧에 좋다는 한약을 사왔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일기에는 그 약을 사오는 길마다 그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짧게 적혀 있었어요. 약방에 다녀왔다. 봉투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미희가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촌이 부산에서 올라와 잠시 만났다. 약, 봉투가 무거웠다. 미희가 아팠다는 소식. 저는 그 한 줄에 잠시 가슴이 듣는 것 같았어요. 그이가 사촌과 만나는 동안 저는 집에서 그이의 약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이는 평소보다 1시간쯤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게 약방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 1시간이 사실은 그이가 다른 여자의 안부를 듣고 있던 시간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저는 잠시 펜을 들어 일기장 옆에 우리 아들의 이름을 적어 보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 40이 넘었고 멀리 살아서 1년에 두어 번밖에 못 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이는 분만실 앞에서 사흘을 지새웠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하다. 이제 나는 이 집안에 묶였다. 미희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자. 이트. 마지막 편지. 그이는 아들이 태어난 그날 미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짧은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미희라는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답장을 받지 못한 그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이가 그 편지를 쓰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그 무렵 그이는 저녁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한참 쓰곤 했어요. 저는 그게 회사 보고서인 줄 알았지요. 그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저도 아이도 그 등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그 등이 너무 외로워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평범한 날들이 쌓여갔어요. 둘째를 가지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시댁의 회사가 어려워졌고 그이는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그이의 도시락을 싸고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가게로 점심을 가져다 드리고 저녁에는 빨래를 했어요. 그 생활이 너무 바빠서 저는 그이가 일기를 쓰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가게를 열고 처음 몇 년은 정말 고단했어요. 그이가 시작한 가게는 동네의 작은 한약재 가게였어요. 시아버님의 회사가 무너진 뒤 그이는 친정아버지의 한약방에서 일을 도와드리며 한약재를 배웠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사위를 정말 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러다 그이는 동네에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고 저는 매일같이 도시락을 들고 그 가게로 갔지요. 가게가 자리를 잡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그 10년 동안 우리 부부는 거의 말이 없이 그저 묵묵히 일만 했어요. 그것이 그 시절의 결혼이었지요.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가끔 행복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작은 상장 하나에 우리 부부는 함께 기뻐했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그이가 저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다 차렸어요 하고 칭찬해 줄 때 저는 부엌에서 혼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저는 우리가 평범하지만 행복한 부부라고 믿었어요. 한약재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저는 그이의 가게로 매일같이 점심 도시락을 들고 갔어요. 그이는 가게 안작은 평상에 앉아 도시락을 받아들고 늘 같은 표정으로 수고했어 라고만 했지요. 저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어요. 그런데 일기에는 그 도시락을 받을 때의 그이의 마음이 자세히 적혀 있더군요. 오늘 아내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 비가 와서 손이 차가웠다. 그 손을 따뜻한 물에 한번 담가주고 싶었지만 가게에 손님이 많아 그러지 못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그이는 결국 평생 제 차가운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지 못했지요. 일기 속의 작은 결심들이 평생 실행되지 못한 채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은 후에도 그이는 늘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그게 부지런한 남자의 일과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가게 앞 작은 마당을 쓸었다. 새벽 공기가 시원하다. 미희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과 함께 새벽 시장에 다녔던 기억이 난다. 이상한 일이다. 미희와의 기억은 흐려지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떠난 후에도 그 사람과 함께 들였던 습관만은 남는 것이군요. 그이의 새벽 5시는 사실 미희가 남겨두고 간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새벽 5시마다 함께 일어나 부엌에서 그이의 아침을 차렸어요. 죽은 여자의 새벽을 살아있는 여자가 따라 살아준 셈이지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우리 가족은 작은 한옥에 살았어요.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가을이면 빨간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그이는 그 감을 따서 늘 곶감을 만들었어요. 1년에 한 번 곶감을 만드는 그 며칠 동안 그이는 가게 일을 제쳐두고 마당에 앉아 있곤 했어요. 저는 그게 그이의 취미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오늘 감을 깎아 곶감을 만들었다. 미희가 좋아하던 음식이다. 매년 이 작업을 할 때마다 나는 그 사람과 한 번이라도 함께 곶감을 만들어 봤더라면 하는 생각을 한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우리 가족이 매년 겨울 간식으로 즐겨 먹던 그 곶감이 그이에게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한 가족의 평범한 추억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기억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저를 묘하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어요. 그이는 가게를 한나절 닫고 운동회에 왔지요. 그날 아들이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어요. 그이는 운동장 한쪽에서 가만히 박수만 치고 있었어요. 다른 아버지들은 아들을 안아 올리고 잘했다, 잘했다 큰 소리로 칭찬했는데 그이는 그저 박수만 쳤지요. 저는 그게 그이의 부끄러움 많은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기에는 그날 일이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아들이 1등을 했다. 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희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 떠올랐다. 그런 생각을 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 아버지의 박수 뒤에는 그렇게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운동장에서 그이의 표정이 왜 그렇게 굳어 있었는지 40년이 지난 오늘에야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외식을 했어요. 가게 옆 골목에 있던 작은 중국집이었지요. 짜장면 3그릇, 탕수육 한 접시. 그이는 그날 평소보다 음식을 천천히 드셨어요. 저는 그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챙기는 마음으로 외식을 시켜준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가족과 외식을 했다. 아들이 짜장면을 잘 먹는다. 아내가 탕수육을 아들 앞쪽으로 자꾸 밀어준다. 이 풍경을 미희와의 인생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미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고맙기도 하다. 저는 그제야 그이가 그날 음식을 왜 그렇게 천천히 드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 끼의 짜장면이 그이에게는 가족이라는 풍경을 천천히 새겨두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단정한 가족 사진이었지요. 그이는 그 사진을 사진관에서 받아와 거실 한쪽에 걸어두었어요. 저는 그게 그저 자랑스러운 가장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가족 사진을 찍었다. 거실에 걸어두려고 한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잊지 않을 것이다. 미희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가 매일 보고 매일 다짐해야 잊지 않을 만큼 아직도 내 마음은 약하다. 그 가족 사진은 한 남자가 자기 자신에게 매일같이 다짐을 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그이가 왜 거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그저 그이의 멍한 습관인 줄로만 알았는데 일기장의 중반쯤에 이르렀을 때 저는 한 페이지에 멈춰 섰습니다. 결혼 10년 차의 가을이었어요. 오늘 미희가 영원히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그 사람의 동생이 가게로 찾아왔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뒷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이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밤늦게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던 그 가을밤. 저는 그이가 거래처와 다툰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잠자코 따끈한 국을 끓여주었지요. 그이는 그 국을 한 술도 뜨지 않고 그저 저를 한참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는 그이가 사업이 어려워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날 밤 그이는 처음으로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달라고 했어요. 평소에 그이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웠어요. 한 잔 한 잔 천천히. 저는 그이가 술을 들이키는 동안 옆에서 그저 마른 안주만 채워주었어요. 그이는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제 손을 갑자기 잡았어요. 여보,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날 그이가 저에게 한 말의 전부였어요. 저는 그게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그이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지요. 미희는 그날 영원히 떠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떠났는지
일기에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이도 차마 그것까지는 적지 못한 모양입니다. 다만 그 페이지의 글씨가 다른 페이지와는 다르게 떨리고 흐려져 있었어요. 마치 종이 위에 빗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미희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었는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일기에는 거의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이는 한 여자의 인생을 멀리서 바라본 사람이었던 거지요. 멀리서 바라보다가 어느 가을날 그 여자의 마지막 소식을 듣고 가게 문 앞 뒷골목에 한참을 서 있었던 한 남자. 저는 그 뒷골목의 풍경을 자꾸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이가 그 골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서 있었을지 자꾸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일기장을 잠시 덮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그이가 평생을 마음에 품었던 그 여자가 저보다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것이 저를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안쓰러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여자에게 저는 이상하게도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고 그 일을 차지한 것이 마치 저인 것 같아서요. 베란다 난간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옆동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어느 집은 불이 켜져 있었고 어느 집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모두 자기만의 사연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처럼 죽은 남편의 옛 사랑 이야기를 한밤중에 읽고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묘하게도 그 생각이 들자 외로움보다는 어떤 묘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을 때 저는 또 하나의 충격을 마주했습니다. 미희가 떠난 그 다음 해부터 그이는 매년 10월에 혼자 부산에 내려갔어요. 낚시 다녀온다고 하면서요. 저는 평생을 그 말이 진짜인 줄로만 알았어요. 가끔 손에 들고 오는 마른 멸치며 갈치 한 마리가 정말 부산 앞바다에서 잡아온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일기에는 매년 10월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의 무덤에 다녀왔다. 풀이 많이 자랐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이는 매년 그 무덤에 다녀온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화는커녕 이상한 슬픔이 가슴 한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래 잊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그 10월의 부산행이 우리 가족에게는 작은 휴가였습니다. 그이가 떠난 며칠 동안 저는 아들과 단둘이 영화도 보고 짜장면도 시켜 먹었지요. 그 휴가가 사실은 누군가의 무덤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후벼 팠어요. 10월의 부산행 때마다 그이가 가져오던 작은 선물들이 떠올랐어요. 어떤 해에는 동백꽃 모양의 작은 손수건, 어떤 해에는 자개로 만든 머리핀, 어떤 해에는 자그마한 호두 한 봉지. 저는 그것들이 다 부산에서 산 평범한 기념품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들은 미희가 좋아했던 물건일지도 몰라요. 그 여자를 그리워하며 산 그 물건들이 결국 저에게 와서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게 된 거지요. 어쩌면 그것은 그 이 나름의 사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죽은 여자를 그리워하며 산 물건을 살아있는 아내에게 줌으로써 두 여자를 동시에 마음에 품으려 했던 한 남자의 어설픈 화해. 아들이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왜 10월만 되면 혼자 부산에 가세요? 아들이 고등학생 때였지요. 저는 아빠는 부산 친구가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그날 그이의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부산 이야기를 물었다고 한다.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 주었다. 나는 평생을 이 두 사람의 거짓 대답 뒤에 숨어 살았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저는 그날 그저 무심코 둘러댄 한마디였는데 그이에게는 그 한마디가 그토록 무겁게 다가왔던 거예요. 평생을 거짓 대답 뒤에 숨어 살았다는 그 한 줄이 저를 한참 동안 가만히 만들었어요. 10월에 부산행에서 그이가 돌아오던 날 밤의 풍경도 떠올라요.
그이는 늘 자정즈음에 집에 들어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손과 발을 씻고 묵묵히 안방으로 들어왔지요. 저는 그때마다 따끈한 율무차 한 잔을 끓여서 머리맡에 놓아두었어요. 그이는 그 율무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잘 다녀왔어. 그 한마디가 10월에 부산행을 마치는 그이의 의식이었지요. 그런데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다녀왔다. 아내가 끓여둔 율무차 한 잔이 머리맡에 있었다. 그 따뜻함이 매년 10월의 죄책감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미희에게 가는 길이 멀어질수록 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까워졌다. 언젠가는 부산행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율무차 한 잔이 한 남자의 죄책감을 매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추운 밤 남편을 위해 끓여둔 차였는데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미희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내가 감기에 걸렸다. 약을 사왔다. 아내가 새벽에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아들 도시락이라고 했다. 가만히 부엌문 앞에 서 있었다. 아내의 손이 거칠어졌다. 내 손보다 훨씬 거칠다. 그 손을 한 번도 곱게 잡아주지 못했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런 글도 있었어요. 아내가 시장에서 사과 한 박스를 들고 들어왔다. 손잡이가 약해서 박스가 흔들렸다. 도와주려고 했지만 멋쩍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 못난 남편이다. 저는 그 페이지를 읽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 사과 박스를 기억하거든요. 그날 저는 시장에서 좋은 사과를 잔뜩 사와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한 알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이는 그저 옆에서 신문만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 그이는 그 박스를 들고 들어오는 저를 보며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평생을 무뚝뚝하기만 했던 한 남자의 마음속에는 사실 그렇게 작은 미안함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 일기의 한 페이지가 통째로 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폐렴으로 보름 동안 입원했을 때였어요. 그이는 그때 매일같이 병원에 왔지요. 저는 그게 남편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내가 깊이 잠들어 있다. 숨소리가 약하다. 만약 이 사람이 잘못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희를 잃었을 때보다 더 두렵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저는 그 페이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이가 저를 사랑하게 된 순간이 우리 결혼 12년 차의 그 겨울이었다니. 저는 그 사이 12년을 짝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사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폐렴은 정말 심했어요. 며칠 동안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저는 거의 정신을 못 차렸어요. 흐릿한 기억 속에 그이가 옆에 앉아있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라요. 손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던 손길, 미음을 떠먹여주던 숟가락, 그 손길들이 단순한 도리가 아니라 정말로 두려움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40년이 지난 오늘에야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알기 어려운 것이지요. 같이 사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12년이나 모르고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폐렴이 다 나은 뒤의 일기에는 이런 글도 있었어요. 아내가 오늘 처음으로 부엌에 다시 섰다. 약해진 몸으로 죽을 끓이고 있다. 저녁상에 그 죽을 들고 왔다. 한 입을 떠먹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다. 이 사람을 잃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저는 그 죽을 기억합니다. 흰죽에 잣 몇 개를 띄운 아주 평범한 환자식 죽이었어요. 그이는 그 죽을 다 비우고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게 그저 입맛이 없어 그런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그 한 그릇 죽 앞에서 그이의 마음 안에서는 한 사람의 삶이 통째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폐렴 사건 이후로 그이는 사소한 변화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 시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백설기를 사들고 들어왔지요. 저는 그게 그저 우연인 줄로만 알았어요. 시장 떡집을 지나가다
손에 잡히는 대로 사온 줄로만요. 그런데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는 떡집에 일부러 들렀다. 백설기 한 봉지를 사왔다. 아내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려두었다. 저녁 때 한 조각씩 떼어 먹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오래 남았다. 한 봉지의 백설기가 그이에게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평생 말 한마디 못한 사랑이 한 봉지의 떡으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무심하게 한 조각씩 떼어 먹기만 했지요. 그 페이지 이후로 일기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미희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저에 대한 이야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사온 가지전을 부쳤다. 맛있다고 했더니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했다. 아내가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른다.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늘 아내가 새 한복을 입었다. 명절이라서 곱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저는 그 한복을 기억합니다. 그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선물한 한복이었어요. 그때 저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좋아했지요. 그이는 묵묵히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그게 무뚝뚝한 남자의 인색한 칭찬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무뚝뚝한 눈빛 뒤에는 처음으로 아내를 곱다고 느낀 남자의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복은 옅은 분홍에 자줏빛 동정이 달린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는 그 색이 잘 어울린단다 하시며 골라주셨지요. 그이는 시어머니가 골라준 그 색을 그대로 받아와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일기에 보니 그이는 그 한복을 받기 전에 옷가게를 세 군데나 돌아다녔더군요. 어느 옷이 아내에게 어울릴지 모르겠다. 결국 어머니 말씀대로 분홍색을 골랐다. 아내가 좋아하면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골라준 색이 아니라 사실은 그이가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직접 고른 색이었던 거예요. 평생 그 사실을 모르고 저는 그저 시어머니께만 감사하며 그 한복을 입었어요. 이쯤에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있어야만 사랑일까요? 늦게 도착한 사랑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정말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일기를 더 넘기다 보니 결혼 20년이 지난 어느 봄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이가 처음으로 미희의 무덤에 가지 않은 해였어요. 올해는 부산에 가지 않기로 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경주에 다녀왔다. 미희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나는 이제 이 두 사람의 곁에 있고 싶다. 그 경주 여행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불국사 앞에서 그이가 처음으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해서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런데 그이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작고 따뜻했다. 왜 진작에 이러지 못했을까? 나는 정말 어리석은 남자다. 네오우드, 네오우드, 네오우드. 그 경주에서 우리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아들이 그때 중학생이었지요. 사진 속의 그이는 신혼 시절과는 다르게 환하게 웃고 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거실 책장에 한참 동안 진열해 두었었어요. 그런데 그 환한 웃음 뒤에 한 남자가 다른 한 여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기를 읽기 전까지 짐작조차 못했지요. 그 후로 1년에 한두 번씩 그이는 10월에 부산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미희의 무덤은 그이의 사촌이 대신 돌보고 있다는 짧은 메모도 있더군요. 그러다 결혼 30년이 지난 해부터는 10월에 부산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그이는 매년 봄에 저와 함께 가까운 절을 찾아가곤 했어요. 저는 그게 그이의 변덕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뚝뚝하던 사람이 늦바람이 들었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그건 변덕이 아니라 결심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다른 한 사람의 손을 마저 잡기로 한 남자의 늦은 결심.
우리가 함께 다닌 절들이 떠올라요. 양평 용문사, 강화도 전등사, 청량사, 송광사. 그이는 절에 가면 늘 향을 사르고 한참을 절 마당에 서서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게 그저 그이의 신앙심이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일기를 보니 그 절들에서 그이는 매번 똑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더군요. 미희가 부디 좋은 곳에 있기를.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만큼은 아내에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기를. 그것이 그이의 기도였어요. 두 여자를 동시에 품고 살아온 한 남자의 마지막 기도. 저는 그날 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지난 56년이 한꺼번에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서 잠시 그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한 남자를 알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남자가 어떻게 천천히 저에게 마음을 옮겨왔는지 단 한 줄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일기의 후반부는 우리 부부의 노년이었습니다. 그이가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한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요. 그 시절의 일기는 짧고 단정했어요.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벚꽃이 폈다. 아내가 작년보다 더 천천히 걷는다.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는 별일 없다고 했다. 그래도 마음이 무겁다. 아내를 두고 먼저 가게 될까봐. 그것만이 무섭다. 저는 그 페이지에서 가만히 손가락으로 글자를 만져보았어요. 종이가 부드러웠어요. 그이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한 사람이 일기장에다가는 이렇게 따뜻한 말들을 적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노년의 일기를 읽으며 저는 우리 부부가 그래도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점심에는 두부전골을 끓여 먹었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가끔 깔깔거렸지요. 그이는 노년이 되면서 점점 말이 많아졌어요. 무뚝뚝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고, 길에서 만난 동네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노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일기를 보니 그이는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마음을 자기 입으로 꺼낼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평생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온 남자가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것이었지요. 노년에 이르러 그 죄책감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그이의 입도 마음도 조금씩 열렸던 거예요. 그이가 처음 병을 진단받은 것은 5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지요. 그이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이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아내는 모른다. 아내가 모르게 정리할 것들이 많다. 아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 너무 외롭지 않도록. 그날부터 그이는 조금씩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노인의 마지막 미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기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통장의 비밀번호, 보험 증서가 들어있는 서랍, 친척들의 연락처, 단골 한의원의 위치,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떡집의 전화번호까지. 그이는 자신이 떠난 후에 제 삶을 한 줄 한 줄 그려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이는 마지막 1년 동안 매일같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시장에 갈 때도, 미용실에 갈 때도,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저는 그게 노인의 의존심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이가 저의 일상을 머릿속에 다 새겨두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자기가 떠나도 제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오는지,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시장길에서 그이는 늘 제 뒤를 한 발짝 늦게 따라 걸었어요. 가끔 제가 돌아보면 그이는 한참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그저 늙은이의 멍한 눈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한 남자의 눈빛이었어요.
그이가 떠나기 한 달 전쯤 우리는 동네 작은 사진관에 갔어요. 그이는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두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래도 마지못해 사진관에 따라갔어요. 사진사가 카메라 앞에 그이를 앉히고 양복깃을 매만져 주었어요. 셔터가 눌리는 그 순간 그이는 평소답지 않게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마지막 사진을 위한 일부러 지은 웃음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영정 사진을 찍었다. 아내가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웃을 수 있었다. 평생을 다른 사람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사진 한 장에는 이 사람만 담고 가고 싶었다. 그래서 진심으로 웃었다. 거실 한쪽에 걸린 그이의 영정 사진. 그 환한 웃음의 의미를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평생에 단 한 장, 오로지 저만을 위해 웃은 사진. 그것이 그이가 저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이의 마지막 며칠은 집에서 보내셨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고, 그이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거실 한가운데에 임시 침대를 놓고 저는 그 옆에 의자를 두고 앉아 있었어요. 그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가끔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고 다시 눈을 감고 저는 그 옆에서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떠나기 사흘 전쯤 그이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쥐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옷장 안에 있는 거 천천히 봐줘. 천천히.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옷장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건지, 무엇을 천천히 보라는 건지. 저는 그저, 네, 알겠어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말이 일기장에 대한 부탁이었다는 사실은 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이는 자기가 떠난 후 제가 너무 빨리 그 일기장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옷장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고 천천히 봐달라고 부탁하셨던 거지요. 충격을 한꺼번에 받지 말라고,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천천히 알게 되라고. 그이가 떠나신 그 새벽이 떠올라요. 동이 트기 직전이었어요.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짧게 울었어요. 그이는 그 새소리를 듣고 살짝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저는 가까이 귀를 갖다 대고 들었어요. 고마웠어. 그 두 글자가 그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평생의 부부 생활에 대한 인사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나니 그 고마웠어가 어떤 무게로 그이의 입에서 나왔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어요. 평생을 두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온 한 남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살아있는 한 여자에게 남긴 가장 정직한 말. 일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아내가 식탁에서 물을 깎고 있다. 손이 떨린다.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는 모양이다. 그래도 끝까지 물을 다 깎는다. 저 사람을 두고 어떻게 떠나야 하나. 미희를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두려움이다. 나는 미희에게는 사랑을 다 주지 못해 미안했고, 아내에게는 사랑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미안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식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미희에게는 사랑을 다 주지 못해 미안하고, 저에게는 사랑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미안하다는 그 말. 한 남자가 평생을 어깨에 지고 살았던 두 가지 미안함이 그 한 줄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이가 살아있는 동안 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말은 그이에게 너무 무거운 말이었던 거예요. 너무 늦게 시작된 사랑이라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다른 어떤 말도 없이 오직 제 이름만이 100번 적혀 있었어요. 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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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 한 줄에 5번씩 20줄. 처음에는 또박또박, 그리고 갈수록 흐려지고 떨리는 글씨로 마치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이 그이는 제 이름을 100번이나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0번째 이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번에는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겠다. 중매도 거치지 않고
부모님의 빚 때문도 아닌 오직 내 마음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저는 그 페이지 위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요. 제 눈물이 일기장의 글씨를 번지게 할까봐 손등으로 닦아가며 울었어요. 한 남자의 평생이 한 권의 일기장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마지막에 제 이름이 100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부산에 가야겠다고. 그 미희라는 여자의 무덤에 저도 한번 가보아야겠다고. 평생 제 남편의 마음 한쪽을 함께 나누었던 그 여자에게 인사라도 한번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미워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따지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쯤 만나봐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혼자 부산행 열차를 탔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무덤의 위치는 다행히 자세했어요. 부산 동네의 작은 야산 자락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56년 전 그이가 저와 결혼하러 서울로 올라올 때 이 길을 거꾸로 지나갔겠지요. 미희가 부산역까지 따라왔다는 그 길을 저는 이제야 처음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은 제가 묻는 위치를 듣고 할머니, 거기 산속인데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하고 걱정해 주셨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자락에 내려서 일기장에 적힌 대로 작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무덤 앞에 다 왔을 때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미희의 무덤은 생각보다 단정했어요. 풀이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비석 앞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한 들국화한 다발이 있었습니다. 그이의 사촌이 돌본다고 했지요. 저는 비석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이 시렸지만 그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미희 씨.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아내 순자라고 합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 제 인사에 답이라도 하듯이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평생 미희 씨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희 씨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지만요. 그런데 미희 씨,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어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결국 늦게나마 저를 사랑했어요. 그 마음을 미희 씨가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미희 씨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셋이 다 함께 어쩌면 서로의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미희도 그곳에서 제 말을 듣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어쩌면 미희도 그 사람이 늦게라도 저를 사랑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나 떠난 뒤에나 결국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쪽으로 흐르는 법이니까요. 저는 가지고 간 작은 떡을 비석 앞에 놓아두었어요. 그이가 좋아하던 인절미였습니다. 미희도 좋아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저는 56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인생이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정리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저는 다시 그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제 이름 100개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나갔습니다. 순자, 순자, 순자. 한 번 한 번이 그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늦게 시작한 사랑이라 미안하다고 했지만 늦은 사랑이라도 100번이나 이름을 부르는 사랑은 분명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 일기장을 태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부끄러운 비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남자가 평생에 걸쳐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그 긴 여정의 기록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 일기장을 다시 옷장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상자 위에 가만히 제 손을 한번 얹어 두었습니다. 마치 그의 어깨를 토닥이듯이. 며칠이 지난 후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저는 아들에게 일기장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여주었지요. 아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저도 다 컸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자기는 평생 어머니에게 빚지고 산 사람이라고. 저는 갈비찜을 뒤집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빚. 그이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군요. 그 빚이 무엇인지 이제 저는 알지요. 그래도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빙긋이 웃으며 갈비를 한 점 더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한밤중에 잠이 깨면 거실로 나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옷장 쪽을 한참 바라보지요. 그 안에 그이의 일기장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해요. 한 사람의 평생이 그 안에 정직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 어쩌면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도 서로의 진심을 다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일기장 한 권이 56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심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다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평생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여든이 되었고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한참 짧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평생 사랑받지 못한 줄 알았던 한 늙은 여자가 사실은 평생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늦게 시작된 사랑이라도 사랑은 사랑이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100번이나 적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오늘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너무 늦지 않게 그 사람의 일기장이 닫히기 전에. 사람의 진심은 가끔 너무 깊은 곳에 묻혀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꺼내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를 두드렸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봐주세요. 이 영상보다 더 깊은 곳을 두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늙은이의 부탁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